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지정학적 위기의 불안감에서 다소 안도했던 마음은 하루를 채 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양지수 모두 낙폭을 키우면서 경계감이 확산이 됐는데요. 특히 코스닥이 2% 넘게 빠지면서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죠. 네, 코스닥 시총 1, 2위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5% 이상 하락하면서 동반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에코프로는 80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가 대부분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 순환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변동성이 커진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사흘간 양국에서 1,5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중동 지정학적 위기 확산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 격화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산유국 확산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유가 급등으로 정유주가 부상하고 또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방산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약세장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강한 모습이었죠. 네, 방산주와 정유주가 약세장 속 탄력 있는 상승세로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빅테크와 휴니드, 퍼스텍 등이 20%대 급등세를 기록한 가운데 유도목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LIG 넥스원이 6% 상승했습니다. 정유주는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S-오일과 GS 등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정유와 방산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반도체 장비 중반입 통제 무기한 유예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기간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방침을 전해오며 국내 반도체 업계가 중국의 불확실성 해소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도 약세장 선방한 모습이었죠. 네, 삼성전자가 강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반도체 장비 업체죠. IMP가 장 초반보단 상승 탄력이 줄었지만 48%의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메커스, STI 등 주요 종목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호재가 이어지며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반도체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정유와 방산, 반도체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LIG 넥스원과 S-오일, IMT,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중동 지정학적 위기 확산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인데 과거를 좀 돌아봤을 때 지정학적 위기의 불확실성이 증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었는지 이번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차장님께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중동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중에 1973년에 발발한 4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때 당시에만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총 4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대부분 주변 국가 이권이 개입되거나 또는 중간에 유엔이 개입해서 휴전을 요구하거나 하면서 정전이 된 경험이 있죠. 사실 이번 도발도 이란이 개입이 있었다. 없었다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일단 이란은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좀 밝혔고요. 가뜩이나 유가 상황이 좀 불안한 가운데 여기서 다시 한번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은 없습니다. 인플레로 인한 고금리 지속, 뭐 다시 한번 기나긴 어떤 삼고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뭐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뭐 다 같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란과 사우디와의 관계를 봤을 때 또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사우디도 감산 의사를 좀 비춰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면전으로 좀 발발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죠. 미국이 뭔가 좀 손을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진정 국면으로 좀 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염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사실 저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연준 인사가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던 것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은데 만약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이 전쟁 이슈가 큰 이슈가 아니고요. 뭐 사우디가 직접적으로 좀 증산에 나선다든지 미국의 어떤 말을 들어서 이렇게 되고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인플레 곡착화가 좀 덜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리고 시장의 파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증시 반등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지금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빼고 뭐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증시들은 크게 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들을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전쟁의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또 연준의 비둘기적인 기조가 유지가 되는 쪽으로 조금 매매를 활용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정유주 그리고 이제 방산주가 가장 크게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에 3분기 실적 훈풍까지 좀 예고가 되어 있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주요국의 또 수요 확대 가능성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좀 달라질 수 있는 정유주와 방산주의 위상적인 변화는 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실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먼저 시장이 좀 많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좀 기운 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오늘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은 줬다 뺏는 게 더 나쁜데 사실 올라갔다 밀리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방산주 말씀하신 정유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셌던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올라오긴 했지만 음봉이고 윗꼬리가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슈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가면 사실상 호재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정제 마진이 또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정제 마진은 올 여름까지는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정제 마진이 조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상 정제 마진, 휘발유 정제 마진 정제 마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달러 했던 게 지금 15달러 근처까지 여름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7달러가 좀 깨질라 말랑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고점 대비 50% 정도 좀 눌려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유가도 지금 이슈 대비 그렇게 센 모습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정제 마진도 상당히 좀 부진하기 때문에 저는 정유주는 사실상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은 아닌데 과연 강세를 유지할 것인가는 조금 더 두고 볼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K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탄탄해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수주잔고가 101조 원 정도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일감이 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K방산주에 대한 어떤 관심은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목받고 있는 정유와 방산 가운데서는 방산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는 모습인데 우선은 이제 정유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의 기술에 LIG 넥스원 그리고 SOE를 올려봤는데요. 두 분께서 이제 주신 사인을 보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고 SOE 같은 경우는 홍희진 파트너께서만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LIG 넥스원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강하게 좀 오르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6% 정도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LIG 넥스원을 좀 고해도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지금 LIG 넥스원의 수출 비중이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내 매출만 100%였거든요. 이게 수출 비중 20%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외 매출이 아예 없던 회사가 20%의 비중이 넘어갔다는 거. 그리고 마진 자체도 국내외 마진과 비교해 봤었을 땐 2배 이상입니다. 해외 매출의 어떤 마진이. 그렇기 때문에 수출 잔고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진도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네. 해외 방산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해외 수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더 높아진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방산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20%의 매출을 이제 크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홍기진 파트너께서도 이제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에서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의 그 방어 체계가 뚫린 것이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유도무기 방어 체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고, LIG 넥스원이 방산주 가운데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도무기 부문에서는 LIG 넥스원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좀 수요 확대 같은 것도 좀 가능할까요? 일단 유도미사일 하면은 유도미사일의 명가가 이제 LIG 넥스원이죠. 사실상 우리나라 한국형 사드 LSAM이라고 하는 지금 미사일 지금 시스템이 사실상 2024년도까지 개발 완료되고 2027년에서 28년에 실전 배치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이언돔 같은 경우도 하마스 공격을 막기 위해 설치한 제품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어떤 방공 시스템이 이번에는 뭐 제2의 어떤 9.11 테러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무력하게 조금 뚫렸다라는 게 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비난을 좀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LSAM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런 기술을 갖고서 어떤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흔치 않고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도. 근데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격추시키는 부분들. 근데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 특히나 이 고도 미사일 같은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천궁2 같은 경우가 15에서 40km 고도의 어떤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LSAM 같은 경우는 50에서 60km의 어떤 고도를 격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현재로서는 요거를 지금 개발이 거의 이제 완료된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되고 지금 현재 실전 배치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이런 어떤 유도 미사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흔치 않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뭐 괴물 미사일, 뭐 현무라든지 어떤 미사일 시스템에 굉장히 조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뭐 천궁 같은 경우도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의 어떤 수출 이런 이슈들이 작년 초에 좀 많이 부각이 됐었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수요처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전쟁이 이제 연달아 좀 일어나면서 국가별로 그 방산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지고 있는데, LIG 넥스원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또 뭐 중동 수주 계약을 비롯해서 하반기에 4조 원 이상의 신규 계약 체결이 예상이 되면서 이제 기대감을 높여왔었는데, 현재 그러면은 수주 잔고 규모가 좀 어느 정도까지 차 있는지 궁금하고, 연내 뭐 추가 수주권에 대해서도 조금 뭐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차장님? 일단은 작년에 6조 1천억 정도 수주를 달성을 했습니다. 신규 수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네. 근데 올해 사실은 회사에서 실적 발표에서 연초 실적 발표에서 작년 이상의 수주를 기대한다라고 회사 측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 그냥 보수적으로 봐더라도 4조 이상의 올해 수주는 될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 수주 기준으로 이제 수주 잔고는 14조 원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말 수주 잔고가 2.6조 원 이게 반영이 되고 12조 3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 이 올해 상반기에 신규 수주가 1조 1천억 그리고 수주 잔고가 12조 2천억으로 전년 말하고 비슷한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4조 원 이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좀 보여지게 되면 그리고 뭐 천궁이라든지 함대공 개발 사업이라든지 기타 굵직한 사업들이 좀 몰려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좀 연내 완성이 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연말에 들어오는 수주는 내년에 잡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4조에서 15조 정도의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수출 비중이 20%가 이제는 더 넘어가서 30%, 40%가 되게 되면 마진은 드라마틱하게 좀 바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회사 전체 마진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더 높게 보시고 주식을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목표가 11만 원이 지금 떴는데 뭐 올해 이제 들어서 좀 편입을 하셨던 분들은 대다수 뭐 7만 원 중후반대에 좀 매수가를 형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다 K방산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좋은 뷰를 주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차장님? 이게 사실 이제 중동 이슈가 있기 전에는 좀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가 막히게 중동 이슈로 인해서 그 박스권을 물론 이제 음봉이 나오기도 했고 음봉 거래량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이슈가 나오면서 박스를 좀 뚫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적 발표 전까지 이 어떤 기세를 몰아서 주가가 좀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고점 부분인 11만 원까지는 실적 발표 전까지 홀딩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볼 만한 K방산 좀 이렇게 뷰를 주셨고 자 이어서 S-OIL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중순 이후 우하향하던 흐름에서 지금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에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셨거든요. 홍기진 파트너께서는 정유주 쪽으로 좀 스탑 사인을 주셨잖아요. S-OIL도 이제 뭐 정유주기 때문에 여기서 네. 스탑해야 된다라는 뷰이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지금의 어떤 이스라엘 하마스 어떤 사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고 사실상 안 좋은 쪽으로 전개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은 해둬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S-OIL이나 이런 어떤 정유주 입장에서 좀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유가의 하락폭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빨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현재 같은 경우도 지금 유가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 악재는 있지만 결국엔 유가가 굉장히 센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유가가 좀 쉽게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정제 마진이 약한 상황에서 S-OIL이 치고 갈 수 있는 그림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안 좋다라는 건 마진이 축소된다라는 거고 결국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익 구조를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유가의 탄력도 뭐 전 같지는 않다라는 좀 말씀이신데 장시영 차장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S-OIL 고 주셨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중동 이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뭐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유지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좀 반대 생각인데 주가가 뭐 80불 밑으로 70불, 60불대, 50불대로 쭉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기본적인 수요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요가 중국이라든지 신흥국 쪽에서 좀 크게 원유 수요가 좀 나타나고 있는 편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진국이랑 신흥국에서 원유 수요가 좀 많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어서 뭐 사우디가 증산에 본격적으로 좀 나서기 시작한다면 유가가 좀 출렁일 수는 있겠으나 저는 80불대 언저리에서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 언저리에서 유가가 안정화된다고 하면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진을 좀 창출해낼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유주가 조선주와 같이 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제 기저효과도 좀 크게 발생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좀 장기적으로 어쨌든 좀 볼만한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또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우디 증산 가능성도 함께 좀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유가 추이와 좀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차장님? 그러니까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사우디가 증산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좀 큰 폭의 증산을 한다고 하면 유가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만 수요라는 것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사실은 이 감산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때문에 또 나라 재정에 어떤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우디 어떤 여러 다른 프로젝트로 인해서 유가를 감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려서 그 부분을 좀 메꾸려고 하는 상황인데 뭐 이런 전쟁이나 어떤 이슈 때문에 또 국가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증산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네.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좀 변동폭이 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요가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80불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급등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 생각과 반대로 100불을 넘어서 뭐 급등해 버린다면 정유주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유사들의 어떤 주가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의 급등이 나오진 않더라도 하방을 좀 잘 지켜줄 것 같기 때문에 정유주에 대해서 이제 좋은 사인을 지금 주셨는데 그럼 이제 홍희진 파트너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유주를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매도 시점 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거 제가 스탑 사인을 드리긴 했는데 스탑을 드린 거 자체는 뭐 사실상 유가의 어떤 방향성 물론 이제 체크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는 건 맞지만요. 사실상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 근데 이제 여기서 유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밀릴 건지 아니면은 안정화될 건지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보고 싶고 최근에 네. 이제 밀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점을 순간적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근데 이제 주가의 흐름도 SOE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흐름이고 정확하게 유가의 흐름과 좀 동행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어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기준점, 지지 라인이 좀 명확하게 좀 잡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항 자리는 현재는 무조건 여기가 뭐 82,000원짜리에 대한 어떤 저항이 무조건 받는다는 아니겠지만 현재 7만 원짜리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 자리가 좀 지지 여부를 좀 저는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가신다고 하면 상당히 좀 무난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시다면 7만 원에서 8만 원 박스권 사이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좀 전략을 주셨고, 자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 뭐 별도 허가나 기한이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의 이제 중국 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따라다녔는데 이 부분 좀 일단락됐다고 봐도 될지 궁금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행보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지금 사실상 호재거리는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상당히 좀 올라오다가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네.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좀 큰 건 사실이고 이런 어떤 비중들이 조금씩 이제 완화시킨다. 그러니까 줄여가겠다라는 어떤 전망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몇 조 원 단위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좀 발목도 많이 잡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사실상 경기의 어떤 영향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업황도 좀 좋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런 이슈 자체가 지금 긍정적인 건 맞긴 하지만 중국 쪽의 어떤 지금 공장이 굉장히 좀 확대된다거나 많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이런 이슈 자체는 긍정적은 맞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과연 현재는 이 상태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냐는 앞으로 조금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도 업황 개선이 됐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 그 섹터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선단 공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최첨단 어떤 공정을 투자를 했을 때 수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섹터를 구분해서 좀 나눠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공정들이 앞으로는 레거시 공정이니까 지금 성숙 공정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거 자체가 호재는 맞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과연 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은 조금 필요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선별적인 그 매매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분기 들어서는 반도체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지금 뭐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뭐 내년에 이제 또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런 업황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반도체주에 본격적으로 훈풍이 좀 불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탄력적인 그 업체들을 잡아야 또 매매에서 수익을 많이 노릴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업체들의 성장 스토리를 저희가 좀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AI하고 뭐 HBM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오테크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추후에도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HBM 기여분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두 회사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 역시도 우리나라도 이제 대만처럼 어떤 이 패키징 관련해가지고 생태 체계를 좀 만들어낼 텐데 그 중에서도 하나마이크론이 뭔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회사 사이에서 충분한 어떤 기여를 좀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 세 개 회사 뭐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어떤 다른 소부장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캐펙스를 계속 줄이는 과정에서도 뭔가 변하지 않는 매출이라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한 어떤 이 투자의 주안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디램 이 초선산
전환 공정에 대한 어떤 이 전환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어떤 이익 환경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이제 뭐 2분기, 3분기가 공급업체들이 2, 3분기가 지나고 나면 좀 정상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가 되는 시점은 내년 정도가 될 거거든요. 내년 하반기 정도인데 그 시기부터는 이제 뭐 다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해지면서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주라든지 발주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가가 좀 빠지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좀 많이 좀 하향 안정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바닥을 좀 잡는 상황에서는 그런 종목들도 좀 픽해가지고 미리미리 좀 포트에 좀 담아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돌아서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시장이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자,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서 저희는 IMT와 삼성전자를 매도의 기술에 올려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사인을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지금 고 사인을 주셨고요. 오늘도 상장을 한 IMT 같은 경우에는 홍희진 파트너께서 지금 스탑 사인을 주시면서 엇갈린 또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IMT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상장 첫날이었죠. 뭐 100% 정도까지 오르다가 48% 정도로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 장시영 차장께서는 IMT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만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장 전부터 좀 입증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좀 평가를 하자면 동종업계 관련 종목인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프로텍 이런 종목들의 시청과 비교했을 때 2천억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은 아직은 좀 작아 보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주 소식이나 현재 수주 잔고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네. 피어 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장기적으로는 조금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이제 지금 경계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시장도 불안하고 뭐 이런 관점일까요? 일단은 저도 수급적인 요인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좀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사실상 매물 부담, 그다음에 그 전에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질 때 급격하게 밀리는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좀 나오고 있거든요. IMT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조금 굵직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유통 물량도 거의 상장주 수의 50%에 해당이 되는 만큼 아직 완벽하게 지금 물량 소화를 했다라고 좀 보긴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 좀 전에 차장님과는 좀 반대 포지션이죠. 기업은 좋은데 수급이 어떤 안정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주목은 하되 현재 저점 매수가 어디서 좀 만들어지고 유입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좋은데 하방을 다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이 IMT의 기술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반도체 업계 게임 체인저로 부상을 한 HBM 그리고 이제 EUV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매력적인 성장 요소다라고 꼽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주력 제품과 차별화된 강점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성장 스토리를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원래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극자외선 EUV 쪽은 지금 명확하게 수익이 굉장히 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 좀 거의 좀 드물죠. 그다음에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주 같은 경우가 좀 제한적이고 뭐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 정도다라고 우리가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들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EUV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미세화 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공정이고요. 그다음에 HBM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굉장히 조금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점유율이 90% 넘게 차지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이 좀 좋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장이 커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가 HBM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동서 같은 경우는 딱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극자외선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와 개발에 좀 같이 했고요. 우리가 지금 포토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요 마스크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스크가 지금 변화되지 않게 막아주는 어떤 장비를 지금 생산을 했는데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발이 좀 완료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네. 지금 HBM 그러니까 후공정 섹터에 대한 어떤 세정 장비 같은 경우도 좀 개발이 완료되어 갖고 지금 아직까지 뭐 매출이 크진 않지만 앞으로 수주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비약적으로 좀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뭐 IMT 같은 경우는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도 오늘 매도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 오버행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파트너님도 좀 짚어주신 만큼 차장님께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지 한번 좀 듣고 가볼까요?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130만 주 정도 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이죠. 단기적으로는 제가 뭐 말씀드린 목표 가격인 4만 원을 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를 했었을 때, 피어밸류와 대비를 했었을 때. 하지만 저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 회사를 뭐 접근하자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만약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매수를 해봄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준을 좀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지금이 프로텍과 비교를 했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부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내년 이후를 봤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좀 미리 저가 매수를 좀 챙겨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어 기업이 이제 프로텍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좋은 밸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좀 장기적으로 4만 원의 관점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볼까요?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좀 더 힘 있어줬으면 했는데 조금 흐르면서 0.6% 정도로 거래를 마쳤고, 여기서는 이제 두 분 다 고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홍혜진 파트너께 먼저 여쭤볼게요. 좀 오늘 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셨는데 네. 삼성전자는 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이제 좀 구분을 지을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는 사실상 최전방에 있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종목이 이제 어떤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지는 물론 이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감 요인들이 저는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뭐 내일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도 그동안에 좀 많이 유입됐었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특히나 DDR4 쪽의 어떤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그 마이크론 이쪽에 어떤 감산 효과가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도 약간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를 좀 괴롭혔던 중국 시장 불확실성, 그리고 최근에 또 HBM 노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된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떤 관점에서 삼성전자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차장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이즈와 불확실성이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슈일 뿐이지 주가에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뭐 계속 안 좋고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크게 미치는 영향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에는 디램 정상화로 인한 실적 개선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인데, 감산 효과가 아직까지는 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4분기 이후 내년까지도 수요 개선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HBM이 물론 모멘텀이 될 수는 있었는데 그게 주가를 장기적으로 끌고 올려주지는 못했거든요. 단기적인 이슈에 좀 끝났기 때문에 본업인 디램의 어떤 이 업황의 개선이 언제쯤 이루어진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내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시장의 컨센서스와 또 실적 내용에서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어떤 거 있는지 파트너님께 듣고 갈까요? 네, 일단 지금 뭐 사실상 삼성전자 쪽은 뭐 디스플레이 쪽이나 핸드폰이나, 근데 핸드폰이 지금 먹여 살리고 있죠. 근데 사실상 중요한 거는 요 핸드폰도 그동안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을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물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컨센이요, 원래 한 3조 원까지도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떨어져서 1조 원 후반 정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조 원 후반대 정도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예상한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적자 규모가 한 3에서 4조 원까지 증권사들이 이제 전망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됐을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양호한지 아니면 예상된 수치대로 나오는지만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참 주가를 보면 9월 초에 이제 7만 전자를 회복을 하면서 좀 기대감을 주다가 지금 다시 이제 6만 전자로 좀 내려왔는데, 참 그 투자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인 그런 좀 주가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전략을 저희가 좀 믿고 가봐야 될까요, 차장님? 9만 전자, 10만 전자 희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8만 전자의 벽을 넘어야지 9만 전자, 10만 전자도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HBM은 사실 모멘텀이었긴 했는데 주가를 좀 장기적으로 끌어올리진 못했고, 시장은 삼성전자의 본질의 어떤 상황 개선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를 지나서 내년까지 디램 업황의 어떤 변화를 좀 지켜보시면서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디램 상황은 바닥을 찍고 업사이클로 진입하려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부침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요는 회복될 조짐이 있고 또 이 사이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긍정적인 회로를 좀 돌려볼 수 있다로 좀 기대해 볼 만해서 지금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8만전자에 대한 또 전략을 주셨고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짚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전문 업체인 우진플라임, 오늘 약세장 속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7% 강세 보이면서 3,48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인 한국무브넥스도 2% 강세 보이면서 6,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한올 바이오파마,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보합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면서 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R&D 테크놀로지가 상한가 부근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6,5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방산업체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린 바 있는데요. 오늘 방산주들의 강세 속에 16%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기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림당 그리고 더코디도 9%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극동 유화가 2.7%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수 윤활유 업체인데요. 정유주 급등 속에 오늘 26% 급등을 했지만 시간에서는 약간 밀리면서 2.7%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27% 급등한 대성에너지도 2%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료 관련주 흐름도 오늘 강했었죠. 7% 상승한 고려산업도 2% 가까이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강했던 테마가 시간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아유인플러스가 3.7%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 역시 사료주죠. 오늘 22% 급등을 했지만 시간에서 3%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항공, 항행 안전 시스템을 이란과 사우디에 공급하고 있는 기산텔레콤 17% 급등을 했지만 시간에서 3.5% 상승분 되돌리면서 2,8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 인텔리안테크, 홍기진 파트너 대한제당, 그리고 장시영 차장 글로벌 텍스프리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성준 부장의 인텔리안테크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해당 선박용 안테나 글로벌 점유율 60%로 1위 업체인데요. 탄탄한 매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앱과 미 해군양, 중적에도 위성용 안테나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사업인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 계약으로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역시도 최대 분기 매출액을 갱신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뭐 매출도 기대가 되고 해상용 안테나도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스토리를 좀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뭐 요즘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탄탄한 실적과 그리고 확실한 성장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기존 사업인 해상용 안테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1위고요. 올해도 작년보다 한 24% 정도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한 1,600억 대의 매출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 8월에 공급 계약에 있었던 이제 306억 규모의 지상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요.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업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마존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향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초도 물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수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 이 게이트웨이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과 지구상 데이터 센터를 그 연결 해주는 거고요. 저궤도 위성 사용자의 인터넷망을 원활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 앞서 있는 사업자는 이제 스타링크인데요. 스타링크는 현재 141곳의 게이트웨이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대략 사이트당 10개에서 한 많게는 40개 정도의 지상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상당히 좀 커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9년도 기준으로 한 3,200억까지 지금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 한 2, 3년간은 1,000억 대 이상의 매출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본업과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원랩과 뭐 말씀드렸던 미 해군 쪽도 상당히 좀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원랩 같은 경우에는 1분기 70억, 지난 2분기에는 2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배가량의 많은 그런 매출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조금 이제 시장 대비는 뭐 그래도 양호한 주가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뭐 2%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뭐 방산 쪽 매출도 있는 회사인 만큼 탄탄하게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제가 목표는 일단 신고가 영역입니다. 10만 원으로 좀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 저가 짧게 해서 78,000원 이탈 시 손절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홍희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타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탕후루의 유행과 함께 뭐 설탕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대한제당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네, 설탕 가격 13년 만에 최고치 경신, 이 부분에 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 이어서 들려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탕후루가 굉장히 좀 유행입니다. 근데 이제 뭐 탕후루 때문에 사실 대한제당이 뭐 주가가 이제 급등할 거다 이런 부분보다도요. 일단은 글로벌 어떤 곡물 가격이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다. 특히나 지금 원당 가격이 지금 13년 만에 또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에 되게 조금 요즘 좀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인도도 그렇고 브라질 그다음에 뭐 태국 중국, 뭐 멕시코, 우리가 지금 수출, 그러니까 지금 설탕을 수출하는 국가, 그러니까 생산도 잘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국가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기후 문제 때문에 10년 만에 지금 작황이 그렇게 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설탕 가격도 굉장히 좀 많이 급등한 이런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도, 그러니까 세계 2위 수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가 10월 달에 이 설탕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 좀 했었는데 지금 10월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는 어떤 우려감들이 한번 또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가가 좀 올라가면은 곡물 가격의 어떤 상승세도 같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의 어떤 중동 이슈 이런 것들도 사실 곡물 가격의 상승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어떤 기대감 요인들이 충분히 지금 설탕 쪽에서는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동사 같은 경우도 배당을 꽤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지금 한 3에서 4% 정도 배당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배당주 이슈도 상당히 좀 핫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주가 위치가 상당히 저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설탕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배당까지 믿으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 전략을 좀 짜고 계세요? 자, 일단 지금 요거는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지금 보시면 3,215원에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
주가부터 지금 3,050원 라인까지는, 그러니까 5일선 라인까지는 조금 밀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크게 보시면 주가도 고점 대비 상당히 조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현재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2,800억 정도 수치고 동사 같은 경우 PBR 0.5배, 그다음 PR도 한 10배 정도가 좀 안 되는 수치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은 박스권 전략으로 가시면 상당히 좀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한 4,000원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노려봄직하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750원짜리 잡고 대응하신다고 하면 네.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가 아닌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자, 국경절 연휴에 중국인들의 실적이 얼마나 좀 가시화가 되는지 글로벌 텍스포리의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최근 낙폭과도로 인한 조정은 좀 매수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에 주가가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좀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기간 조정 거친 후에 최근 고점 대비 30% 이상 좀 급락을 했습니다. 다소 과한 주가 낙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중국이 8월 단체 관광 재개 조치 이후에 방한 중국이 관광객이 전월 대비 16% 좀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중국 내 그 한국 비자 발급 병목 현상이 좀 있었고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등이 있었기 때문에 8월부터 단체 관광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로 좀 갈수록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면세 매출 대부분이 사실은 개인 개별 단체 관광객들이 아니라 따이공이었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이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었다고 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에서 8월 환급 실적이 전원 대비 500% 이상 좀 증가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 단체 관광 효과까지 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좀 월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충분한 주가 조정을 받는 낙폭이 과한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어디까지 볼까요?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 좀 61선 근방인데 61선을 만약에 좀 지지를 한다고 했었을 때 현재가 수준에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고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홍희진 와우넷 파트너와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테슬라의 오피스 웹 기능을 연동한다는 소식 전해지며 최근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오늘 14% 급락하면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2위 기록하며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엑스게이트입니다. 지난 6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양자암호 테마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상한가 오늘도 5%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3위는 우리로입니다. 우리로 역시 양자암호 테마로 지난 금요일의 상한가 오늘도 18%의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는 약간 밀리고 있네요.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는 레뷰 코퍼레이션 올라와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지난 금요일에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상장 첫날은 53% 상승률 지키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16%까지 낙폭을 키운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네요. 8%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R서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NTT 도코모와 엔비디아 협력 수혜주로 주목받은 바 있는 종목이죠. 장중 10%까지 상승하며 3거래 연속 빨간불 켜나 싶었지만 윗골이 길게 달며 1% 가까운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시금 매수세 시간에서 붙고 있습니다. 5%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 4위 엑스게이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가상 사설망 암호화 통신 1위 기업인데요. 최근 양자 보안 솔루션 시장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5%대 상승세로 5,000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양자 암호 모멘텀이 추세를 형성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최근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의 섹터들, 테마들에 국한된 그런 강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양자 관련 회사들이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장중 등락폭은 상당히 크다는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국내 연구진의 그 양자 플랫폼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AI 시장이 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그런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커넥티드 카라든지 자율주행까지 맞물리면서 자동차 보안 수요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이 아주 부각이 되는 그런 회사고요. 아직은 그렇게 매출 볼륨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익은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회사고 성장성은 상당히 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와 협업 소식에 이틀간 급등 후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는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사실 뭐 이제 AI 관련주들, 소위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 상당히 좀 컸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난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에 테슬라의 그 오피스 연동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다음 날까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를 지금 하면서 거의 뭐 지분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다 좀 많이 정리가 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오늘 또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의 반등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매도는 그래도 이제는 많이 좀 더 이상 나올 매물이 뭐 없는 정도 수준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부담감을 일부는 좀 덜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 AI 관련 유료 결제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유료화가 될지 그래도 전 세계 뭐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그 오피스 솔루션 회사로서 일정 부분의 그런 그 결제율이 나타난다면은 뭐 이익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지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AI 관련 회사로서 향후 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7% 하락 마감, 선전도 0.5% 밀렸습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오늘 내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는 0.5% 상승으로 17,600선을 넘겼습니다. 우선 중국 본토부터 보시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로 국제 유가를 시작으로 외부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연휴 뒤에 강세를 기대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망 매물도 나왔고요. 외인들의 매물출에도 눈에 띕니다. 오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지 않은 건 이 발언 덕분입니다. 미 연준 고위 인사가 올해 추가 금리 인사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제한적 금융 정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채권 고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 선에 다가가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연준이 나서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시죠. 어제 유럽 주요국 증시는 전쟁 여파로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어제 하락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독일 보시면 1.5%로 강세 개장했습니다. 독일의 8월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8월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2% 감소했는데요. 이번 부진은 에너지와 건설 부문이 주도했고요. 반면 자동차 산업 생산은 7.6%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 1.4% 상승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